내성전쟁, 인간과 병원균의 끝없는 싸움에 대해서 무하마드 자만 교수의 지음인데, 과학과 정치의 충돌. 16번 1948년 9월이었다.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냉전이 시작되었다. 세계는 곧 둘로 갈릴 터였다.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세력, 하나는 소련 세력이었다. 이렇게 당시 소련과 학계는 소란스러웠다. 유전학은 부르주아 학문뿐 아니라 사실상 소련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유전학에 대한 그런 비판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트로핌 리센코였다. 리센코는 유전학은커녕 어떤 과학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어찌하여 독특한 소련식 유전학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감염증이나 인체가 아니라 농업에 집중했고, 그의 주된 주장은 극히 험난한 환경 속의 곡물일지라도 적당한 조건에 노출시키면 수확량이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였다. 그야말로 소련의 이념에 부합하는 주장이었다. 리센코는 무엇보다도 소련 농업을 말아먹은 스탈린의 강제 집단 농업 정책을 지지한 덕분에 소련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했다. 또 리센코는 서양 과학자를 돕는 사람들을 제국주의 선전 동조 혐의로 가차없이 고발할 만큼 무자비하고 야심만만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막스주의는 유전학 분야의 주요 연구 결과와 맞지 않았다. 적어도 서양에서 유전학을 연구해 이해한 바와는 맞지 않았다. 유전학에서는 유익한 형질이 대대로 내려온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런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불을 뛰어난 부르주아보다도 유전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이다. 말이냐. 부르주아는 더 바람직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유전학에서는 과학적인 정확성이 정치적인 함의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리센코는 유전학을 반박하며 그런 유전 현상은 자연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고 말했고, 이는 소련 막스주의자들을 만족시켰다. 오히려 그는 적당한 조건에서라면 자연을 훈련시켰을 것으로 언명했다. 정치적 함의 또한 마찬가지로 명백했다. 리센코와 리센코의 이론을 지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다. 식물이 전에 아무리 험하고 부적당한 조건에 있더라도 적당한 조건에 노출되면 최적의 결실을 맺듯이 사람도 적당한 이념을 접하면 최선의 결과를 내게 된다. 리센코의 급진적인 이론은 스탈린과 측근들의 마음을 끌었는데, 그들은 리센코가 과학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점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사실 그 이론은 서민이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완벽하며 전적으로 건전하다고 여겼다. 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리센코 위상은 오히려 더욱더 확고해졌는데, 그 이유인즉 과학적인 정밀성보다도 서양이 그의 이론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서양 과학자들이 리센코를 가리켜서 사이비 과학자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소련은 리센코를 더 굳건히 지지했다. 1930년대 말에 스탈린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리센코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거센 과학적인 반론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또한 그는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소련 유전학의 아버지이며 한때 리센코의 멘토였던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평판을 추락시켰다. 바빌로프는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으나 리센코 이론에 집요하게 반대하다 소련 정부의 불신을 얻고 말았다. 그는 1940년에 체포되었고, 참 얄궂게도 무엇보다 소련 농업혁명에 이바지한 인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43년에 감옥에서 굶어 죽었다. 아마 리센코의 영향력이 정점에 이를 때는 1948년 9월 그가 의학회 상임 간부의 특별회의를 주재한 무렵인 듯하다. 리센코 학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학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왔다.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특정인을 노린 안이었다. 모스크바의 항생제 연구소 소장이자 소비에트 연방과학 아카데미 회원인 게오르기 프란체비치 가우제는 이미 의심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그는 영국 간첩이라는 혐의로 소련 신문 프라우다로부터 고발당했다. 수많은 사람이
그보다 가벼운 죄로도 체포되고 처형되고 있었다. 가우제는 1940년대에 소련과학계에서 유명하였다. 무엇보다 생태학, 진화, 생물학 영어로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1930년대 중반에 그는 종간 경쟁에 대한 이론을 주창하며 이를 생존투쟁이라고 일컬었다. 가우제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한전등 동일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두 종이 개체군 규모를 영원히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때가 되면은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종이 다른 종을 이기게 마련이다. 1930년대 말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가우제는 항생물질로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1942년 아내 마리아 부자즈니코바와 함께 일하다가 새로운 항생물질을 발견했다. 브레비바실러스 브레비스란 세균으로 만든 그 신약은 황색포도알균을 죽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가우제는 자신의 발견물을 그라미시딘 S라고 명명했다. S는 그 약이 소련의 작품임을 인정하며 이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1946년 그는 시민 최고의 영예인 스탈린상을 받았다. 가우제 페니실린과 더불어서 그라미시딘은 전쟁 중에 소련의 주요 자원이었다. 효과적인 감염증 치료법이 절실히 필요했던 만큼 그 약은 신속히 생산되어서 소련 곳곳의 병원에 쓰였다. 그리고 1944년에 적십자를 거쳐서 영국으로 보내졌다. 발송의 명분은 전쟁의 긴급성이었다. 소련은 약을 정제된 형태로 더 많이 생산하려면 약의 분자 구조를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4년 후에 영국에 그라미시딘을 보낼 일 때문에 가우제는 제국주의 열강 및 반역자들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가우제를 제명하자는 소련의학의 결의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 가우제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전화 건 사람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가우제 역시 그가 누구인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메시지가 메신저보다 중요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계속 출근하시오. 안심해도 줬어. 가우제는 이튿날 연구실에 나타났고 이후 40년간 변함없이 연구했다. 사상적인 의혹의 그림자가 늘 그에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라미시딘 S가 소련의 국가 안보에 워낙 중요하다 보니 가우제는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가우제는 한사코 공산당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소련과학계에서는 출세길이 막혔으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내내 꾸준히 항생제 물질을 연구했다. 가우제 연구는 국제적인 관심을 계속 끌었지만 리센코 이론은 점점 잊혀졌다. 그리고 1986년 5월 2일에 가우제가 죽었을 때 그라미시딘 S는 소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항생제로 꼽혔다. 서양에서는 탐욕이 과학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소련에서는 정치계와 과학계의 다툼이 일상이었다. 가우제는 중요한 발견으로 명성을 얻은 덕분에 당대 정치 체계로부터 좀 덜 시달린 편이었다. 정부가 과학자를 의심하고 과학의학 연구에 간섭하는 경향은 소련뿐 아니라 동유럽의 여러 소련 위성국에서도 한동안 나타났다. 특히 과학계와 정치계의 갈등이 심했던 것은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이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억압이 극심한 사회에서도 뜻밖의 희망이 발견되곤 했다. 1978년에 무시무시한 동독 국가보안부 일명 슈타지의 한 젊은 장교가 볼프강 비테를 신문하려고 그의 연구소를 찾아왔다. 그런 방문을 예상한 비테는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했다. 방문 전에 비테가 얼마 전 몽골에 갔다 온 일에 관해 물었다. 몽골은 당시 소련의 위성국. 당시 소련은 몽골에서 항색포도알균 감염증 백신을 접종 중이었고 장교는 비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비테에게 몽골 곳곳의 병원의 소련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감염증을 관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왜 비테 당신은 그런 정책을 비판했는가? 당시 동독의 공식 슬로건은 이러했다. 소련을 본받으려면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은 이를 몰랐는가? 비테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백신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위조됐다는 사실, 그리고 백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소련의 주장이 날조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비테와 직속 상관은
우선 소련제 백신을 접종받고 부작용 고열과 지속적인 오한의 끔찍함을 체감한 바 있었다. 또 비테는 소련이 여러 과원과 교도소에서 비윤리적인 백신 임상시험을 실시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특히 강했다. 하지만 그는 슈타지 요원을 상대할 때는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비테는 얼마 전 몽골에서 동독으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옆자리 승객과 대화한 일을 후회했다. 비테는 그가 점잖게 대화를 나누다가 긴장이 풀려서 일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소련의 백신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했었다. 아무래도 그 생기기 슈타지의 정보원이었나 싶었다. 슈타지 장교의 신문은 짧았고 비테는 침착했다. 비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장교 재킷의 안감과 겉감 사이에 녹음기가 숨겨진 것도 눈치챘다. 비테는 과감하게 나가기로 결심하고 장교에게 착실한 사회주의자로서 자신은 정직해야 하며 비효율적인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자세는 참된 마르크스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도박이었다. 동독에서는 언성을 높이면 보통 끝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이 통했다. 장교는 떠났고 그 후로는 아무도 비테를 찾지 않았다. 비테가 영리하게 대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소견이 정확했기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그의 위상이 높았기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다음은 분명하다. 비테는 이 무렵에 유명한 과학자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밝혀내는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했다. 1945년에 태어난 비테는 하르츠 산지의 한 마을에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 근처의 김나지온 영재학교에 다녔고 할레대학교 진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다. 그는 과학에 주력했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관련해서 몇몇 필수 과목도 수강했다. 비테의 말에 따르면 선생은 두 부류였다. 한 부류는 교양을 가졌으며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알았지만 나머지 한 부류는 마르크스 사상을 이해도 못하면서 그저 되뇌기만 했다. 후자와 토론을 벌인 일은 위험했다. 그들 중에는 밀고자와 정보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앞잡이들은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무조건 반국가 활동으로 몰면서 선동하는 데 늘 혈안이 되어 있었다. 1940년대에 부르주아 학문으로 여겨져 탄압받았던 유전학 분야가 1960년대 중엽 동구권에서 활기를 되찾았다. 이제는 수많은 학자가 유전학을 생물학계의 활기찬 연구 분야로 보았다. 그리고 1969년 비테가 할레대학교로부터 유전학과 조교수로 남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무렵 동독에서는 미생물 유전학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더 막강해지고 있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운동에 진압되자 발터 울브리히트 동독 정부는 심기가 언짢아졌고 학생운동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1968년에 서독에서 학생 시위가 전국 캠퍼스를 휘저을 무렵에 동독 정부 당국은 엄중 단속에 나섰다. 비테가 할레대학교에서 학생일 때에 경험했던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교재가 지적 자유를 대체했다. 그리고 공산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서 과학 강의는 되도록 마르크스 철학을 반영해야 했다. 비테는 새로운 분위기의 대학에서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정교수로 진급해서 안정되게 일하려면 당원이 되거나 적어도 노동계급 출신이어야 했다. 비테는 둘 중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그는 당에 가입하기 싫어서 지부장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딱 잘라 거절했다. 비테는 할레대학교에서 자신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어딘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운 좋게도 비테 제자 중에 한 명이 실험역학연구소 소장 헬무트 리시오 아들이었다. 1973년 실험역학연구소에 빈 자리가 났다. 연구소는 비테가 자란 곳에서 멀지 않은 소도시 베르니게로 대에 있었다. 비테는 거기 지원해서 일자리를 얻었다. 동독 공정보건 체계에 속한 실험역학연구소는
원래 공정위생에 주력했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국내 전염병학 연구와 항생제 내성 분석의 중심지가 되었다. 동독은 나머지 소련권 국가들에 비하면 경제적인 면을 비롯해서 여러 면에서 우수했으나 소독보다는 한참 뒤처져 있었다. 뒤처진 분야는 한둘이 아니어 국가학도 거의 포함되었다. 소독의 제약산업은 번창했지만 동독의 제약산업은 빈약했다. 소독은 의약품 공장이 몇십 곳이 있었지만 동독은 단 2곳 예나와 드레스덴 공장에서만 몇 가지 항생제를 생산했다. 드림에또 프림을 비롯해서 소독에 이미 도입된 몇몇 약이 동독으로 들어가려면 몇 년이 걸렸다. 동독은 약 대부분을 다른 곳에서 사들여왔다. 에리트로마이신은 폴란드에서, 옥사는 러시아에서, 겐타마이신은 불가리아에서, 1980년대 말 세포티암이 일본에서 왔고, 시프로플록사신이 서독에서 왔다. 동독과 서독의 격차는 강력한 필수 항생제의 보유 여부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영국, 미국, 서독에서 구하기 쉬웠던 글리코펩티드계 항생제는 동독에서 구하기 힘들었고 이는 환자 치료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동독 보건당국은 약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엄격한 처방 제도를 마련했다. 항생제는 세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A급 항생제는 언제든 쉽게 처방전이 있으면 가까운 약국에서 바로 구입. B급 항생제는 내과장이 처방전 해서 했고 C급 항생제는 병원 고위직 의사가 처방을 해야 했다. 대부분 수입품이었다. 이렇게 했군요. 비트는 항생제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1950년대부터 연구자들은 황색 포도알균 항생제 내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았다. 동독 정부는 자금이 부족해서 사모들로 부족되는 조선시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지 못했다. 결과로 유방염 발생률이 높아졌다. 유방염은 유방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감염증이다. 자금 부족으로 사회기관 시설이 붕괴되는 와중에 위생불량과 과잉 수용의 결과로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그 감염증의 병원체는 다제내성 황색포도 알균조였다. 다제내성, 모든 다제내성이라 모든 항생제의 내성이라 이런 말씀 같은데요. 실험역학연구소는 세균제를 분류하고 발병 상태를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비트는 발병 원인을 연구하는 일을 맡았는데 동독 각지 병원의 환자에서 채취한 샘플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연구소는 동독에서 포도알균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비트의 주 업무는 항생제의 그 원천을 추적하는 일이었다. 그의 연구팀은 그런 세균주가 여러 병원에서 퍼지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증거도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성균의 원천을 추적한단 말이죠. 비트 연구팀은 곧 동독 곳곳의 검사소를 잇는 연계망을 구축해 세균성 병원의 항생제 내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동독은 세균의 항생제 감수성을 측정하는 진단기구를 신뢰할 만한 국제 공급자의 제품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직접 제조해야 했다. 일관성이 없는 또 들쭉날쭉한 또 진단기구들. 비트 연구팀이 넘어야 할 또 다른 난관도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연구 결과를 서양과학지 실험에서 제대로 검증을 받으라는 점을 알았다. 하지만 서양 학술지에 게재 요청하기에는 비슷한 논문이 동독 학술지나 이왕이면 소련 학술지에 이미 실렸음을 입증해야 했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새로운 연구 결과는 소련 학술지에 멀리 실려야 했다.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실험역학연구소는 계속 나아갔다. 비트는 인간과 동물 체내의 내성 황색 포도알균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동독에서 연구활동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1978년 소련은 외딴 공산 위성국가 몽골 인민공화국에 갈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자원이 얼마 없는 가난한 나라였다. 몽골은 다른 소련 위성국보다 약을 구하기가 훨씬 힘들었다. 비트는 몽골의 약제 내성 정도를 알아내리고 그 나라를 종횡무진 누비며 샘플을 채취했다. 샘플을 채취하는 현지 안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과정은 관료적이고 번거로웠으며 대체로 불투명했다. 하지만 비트는 몽골 경찰청장이 써준 허가서를 가지고 있었다. 허가서를 낡은 가죽 재킷 주머니에 집어넣고 비트는 귀국길에 올랐다. 그가 동독형 항공편을 탑승하려고 대기 중일 때 보안 요원들이 샘플 반출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비테는 허가서를 꺼내 보였다. 보안 요원은 그 문서를 읽어보더니 비테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비테는 곧 나쁜 일이 닥치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몽골 보안 담당자들은 자기네 경찰청장의 허가서를 보고 깊이 탐구하여 비테를 엄청난 거물로 대우했다. 비테는 고위 인사 전용 좌석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걱정이 사라진 비테는 비행기에 탔을 무렵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 옆자리 승객 정보원에게 마음을 터놓았다. 비테는 몽골에서 채취한 샘플의 항생제 내성이 비교적 약한 편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항생제를 구하기도 어렵고 널려 사용하기도 어려워서 몽골의 세균은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작았다. 또 몽골은 어떤 곳이어서 주변국과 교류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고립되어 있다 보니 내성 감염증이 유입될 가능성도 적었다. 동독은 서독보다야 가난했지만 공산권에서는 매우 부유한 나라여서 몽골보다 훨씬 여유로웠다. 동독에서 번창한 몇몇 농업 분야 중에서는 양돈업이 최고였다. 동독은 돼지고기는 공산권뿐만 아니라 철의 장막 반대편의 서독, 프랑스, 영국 등지로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였다. 비테는 그런 현상에서 문제를 포착했다. 동독의 양돈업계는 항생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함유된 사료만 돼지에게 먹였다. 사료에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첨가한 이유는 동물의 성장을 촉진하여 더 짧은 시간에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였다. 옥시테트라사이클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쓰였다. 비테는 항생제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결과로 인간과 동물의 약제 내성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비테 연구팀은 그런 이론을 제시해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자기들이 지닌 우려를 널리 알렸다. 결국 비테 연구팀은 성공했다. 실험역학 연구소는 정부를 설득해서 돼지 성장 촉진제로 쓰이는 항생제가 인간 처리에 쓰이지 않게 했다. 이후에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돼지에게만 투여하고 인간에게는 쓰지 않았더니 비슷한 항생제에 대한 교차 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차 내성. 궁핍한 형편 때문에 동독에서는 부득이하게 의사들이 가용 항생제를 신중히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내성이 전파되지 않도록 감염관리를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실험역학 연구소는 의학, 소의학, 농학에서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단일 정보 기구를 설립하는 데로 일조했다. 동독에서는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동독 정권은 산업하고 억압적이며 권위적이었다. 하지만 몇몇 공중보건 정책은 성공했다. 넉넉지 못한 자원 때문에 동독인들은 원헬스, 동물, 인간, 환경의 건강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 정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원헬스 개념은 동독인들이 내놓은 지 30년 만에 서양에 널리 알려졌다. 이렇게 연구